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상공을 날고 있네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죠.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 2인자면서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이인원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근처 차량에서 유서가 나왔는데요. 그룹 비자금은 없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룹 비자금은 없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왠지 그 말들이 다 반어법으로 들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콜트 악기 노조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강성 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 콜트 악기가 망가졌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법원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강제 조정으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가 개운치 않습니다. 제 말은 지난해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콜트 노조는 이런 억지 사과라도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327일이 지난 오늘입니다. 이렇게라도 사과하니 조금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이 죽어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정권에 비하면 무성의한 사과라도 하니까 감동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성의한 사과? 아니, 무성의가 한 사과? 말 되네요.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한 이들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와 백남기 농민대책위원회입니다.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전농의 현호성 씨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1980에서 1990년대 서슬퍼런 시대에도 야당은 제 목소리를 냈다. 지금 제1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당사 농성장을 방문해서는 진실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정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진실을 숨기는 자를 돕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범 아닌가요? 더민주는 스스로 공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아,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대우조선 해양비리에 연루된 홍보 대행사, 뉴스 커뮤니케이션스지요. 박수환 대표가 요즘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박수환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과정에서 유력 언론사 조선일보 간부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 송모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친박 강경파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조선일보를 향한 공세에 동참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아니냐라면서 우병우를 궁지에 몰던 조선일보를 힐난한 바 있었던 김진태 의원. 그가 논점을 조선일보 간부의 부당한 특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박수환 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바로 박수환 대표와 어떤 유력 언론사, 언론인이 대우조선의 호화 전세기에 같이 탔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중에 그런 풍문이 많이 돌고 있어서 본 의원이 바로 어제 산업은행 측에 그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우조선해양의 전세 비행기 이용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9월 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영국 TAG 항공사 소속 전세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그 탑승객 명단을 보면 승무원을 제외하고 총 7명이었는데 그중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딱 2명이었다. 그 한 명이 박수환 대표고 또 다른 한 명이 모 유력 언론사 논설 주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박수환 씨와 이 유력 언론인 등과의 유착설이 시중에 파다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전세 비행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런 비행기입니다. 이런 비행기가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건 뭐 평생 한번 구경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비행기입니다. 10인승.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유럽 곳곳을 이제 다닌 겁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망해가는데 회사 CEO는 민간인까지 데리고 초호화 전세기를 사용했다. 그 며칠의 이 방문, 저 전세기 이용에 들어간 비용이 8,900만 원입니다. 이는 아주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자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출장에 민간인들은 왜 데려갔는지, 그 여행 경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국무상 출장 목적지도 아닌 나폴리, 산토리니에는 왜 갔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아주 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합니다. 예를 들면 대우그룹이 공중 분해된 후 대우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다. 또 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면 나라 경제 발전에도 공헌하니 공적 자금 회수 등 문제점만 확대해서 볼 일은 아니다 등등.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공적 자금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 빨리 어떻게든지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비등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컨대 지금 이 사건은 박수환 게이트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박수환과 권력, 언론의 부패 고리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숱한 비리 의혹과 인사 검증 실패에도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정기관을 꽉 잡고 있는 우병우를 붙잡고 있을까? 만약 우병우를 잃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아닐까 하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새로운 분석이 나와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JTBC 썰전에 출연해서 약점서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정 라인이 붕괴됐더라도 금방 재건이 가능하다.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우병우를 내칠 수 없는 약점이 잡힌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대통령의 7시간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크게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우병우 수석은 왜 안 물러나냐 하면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진짜 낭떠러지로 가는 거거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예, 그러니까 안 물러나는데 그럼 대통령은 왜 안 자를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통령은 왜 우병우 수석을 안 자르는 것일까? 여기 뭐 저도 이제 신문에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이분이 뭐 3인방이 하는 일을 이제 작년 그 이후로 이제 이분이 대신하고 있어가지고 통치하는 데서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네. 우병우 수석이 인사권을 전횡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물러나면요. 특히 그 우리 사정 라인들은 무너집니다.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우병우 흔들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흔들기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기문란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각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조차도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얘기하는데 민정수석은 이런 분 모시고 가면 되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런 걸 해요? 후임자를 구하려는데 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내가 그런 험한 곳에 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후임이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에는요 나이 한 그 35세 전후 되는 정말 또록또록한 검찰 출신
한 명 뽑아가면 됩니다. 그 민정비서관급에 그 많아요. 행정관 비서관에 35살짜리. 그거 뽑아가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왔나요? 대통령 여론조사 아직 안 나왔나요? 사실은요, 네. 이 올림픽 같은 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마쳐지면 국가원수 여론이 지지도가 한 5% 쭉 올라갑니다. 그때 모든 정부가 그랬어요. 이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10연에 들었는데 뭐 8위를 했잖아요. 그래도 메달 숫자가 좀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어떻든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청률도 낮았고 어떻든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똑같아요. 나왔어요? 예. 여론조사가? 예. 그러니까 30% 정도? 올림픽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지금 일반적인 해석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후반기에 사정 라인이 무너진다는 걱정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저는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이 나가주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나갈 때 이 사람을 자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정 라인이 붕괴하기 때문에 그건 금방 재건이 가능한데 뭔가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을 내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친인척 간의 어떤 그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을 알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 등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이 고난을 디디고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격려까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격려는 쉽게 말하면요.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좀 더 심한 말을 하자면요. 이분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에요. 그러면서 수석비서관으로 진급을 했어요. 민정비서관이 수석비서관으로 진급을 할 때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한다 비호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그렇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민정비서관이 수석비서관으로 곧장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전례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추측컨대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비서관 나는 차마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이미 인구에 회자된 문고리 3인방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야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인사를 우병우 수석이 전행을 하고 비서실장이 한숨을 푹 내쉴 정도라면 비서실장이니 다른 수석이니 하는 분들보다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우병우 수석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해석 유력하죠. 다수학설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내치기는커녕 우병우 수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테니까 못 내치는 거예요. 이게 다수학설. 제가 말한 거는 소수학설.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관둔다는데 그분이 어디 가서 뭐 그걸 얘기를 하고 다니겠어요? 뭘 어떻게 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예컨대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의 일정이 어땠냐 이런 것까지 민정수석이 다 알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면을 세워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두 분 다 그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잖아요. 그게 아니 어쨌든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우병우도 이석수도 다 검찰 출신이에요. 네.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사정 총괄하고 있는 아직도 하고 있는 그 민정수석이에요. 한 사람은 그 민정수석을 특별 감찰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의 특별 감찰관이에요. 공직이란 말이에요. 네네. 두 공직을 이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가 검찰총장 같으면 이걸 같은 부에 맡길까 아니면 다른 부에 맡길까 그것도 무슨 고민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우병우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석수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했어요. 이걸 병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가장 피박서는 게 검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지금 쇼당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쇼당을 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라. 고스톱 칠 때. 글쎄. 근데 이거 빼면 네가 죽고 이거 빼면 네가 죽으니까. 자 승부다 이러는 거 아니야. 검찰의 패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찾아지는 거야. 그게 검찰의 고민이에요. 그 패만 찾아지면 그렇게 가겠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성 노조 때문에 기타 제조업체 콜트 악기가 망가졌다. 노조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강제 조정으로 김무성 전 대표에게 사과를 하게 했지요. 오늘 국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제 조정으로 명령받은 사과, 강제된 사과, 과연 진정성이 담보돼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저는 2015년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의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고 여러 사례를 들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전날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발언한 것인데 해당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보도함으로써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때는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당의 언론의 정정 보도가 있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서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당의 언론의 보도 내용과 이에 기초한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텍, 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콜텍 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광복회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지요.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들의 건국절 주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광복회 김능진 이사, 친일파들의 속내를 가감없이 폭로했습니다. 건국이 만약 1948년에 됐으면 그 전에 친일한 것은 다 묻힌다. 나라가 없었는데 친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다 같은 일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주장은 건국 이전에는 우리는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능진 이사, 독립운동가 김병호 선생의 손자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이제 건국절을 48년으로 하면서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친일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제 심재철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견강부의 억지다. 건국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친일 단죄는 단죄고 건국은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게 바로 그 친일 매국노 후손들이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친일 후손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예.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친일 청산은 친일 청산이고 건국은 건국이고 따로 이게 이야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건국이 만약에 1948년에 됐으면은 그 전에 친일한 거는 다 묻히죠. 이 나라가 없었는데 그게 무슨 친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일본 위해서 애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48년을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는 순간 그 전에 임시정부가 노력했던 그 모든 기관들은 일본의 것이 돼버리면서 그 당시 일본을 위해 부역했던 사람들, 친일파들도 그게 친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를 지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국회 부의장 견강부회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광복회는 모든 생존 독립투사분들 또 그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이룬 것입니다. 예. 국회 성명서는 모든 독립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로 봐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이 그 의견에 대해서 경강부회라 이게 뭔 소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자기들 정치인들끼리 싸울 때는 하는 소리지 생존 애국지사님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강부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그분들께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사죄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광복회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예.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1919년을 건국으로 본다면 1919년부터 45년까지 독립운동이라는 걸 한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의미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저희 생각으로는 말장난 같은 것이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말장난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암살이나 이런 독립운동 영화를 보면은 과거 친일했던 매국노들이 우리 독립투사들 고문하고 그러면서 아주 비웃지 않습니까? 왜 되지도 않을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돈을 걸고 피를 흘리냐. 그 비웃었죠. 예.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딱 그 후손들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소리로 비웃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웃는 말장난이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 달 4월 달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국가를 수립했고요. 예. 또 임시정부를 수립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던 광복을 성취를 했고요.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분들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해서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독립된 거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뭘 했냐. 그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광복회가 그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원로들의 통찰과 지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봅니다. 피박토론. 오늘도 인과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에게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안겨준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사기꾼과 띨띨이에게도 나도 정치할 수 있다.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창 인사드립니다. 제가 자빠지고 난 다음 이 사기꾼과 띨띨이가 연거푸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사기꾼과 띨띨이 때문에 국민들이 빅엿을 배 터지게 먹었죠. 네. 자,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대형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의자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고요. 오늘은 롯데 이인원 부회장이 그랬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요. 자살을 부르는 검찰의 대형 수사 관행, 이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이 문제라고 봐요. 그 힘있는 놈들과 관련한 수사면은 발발발발 떨면서 안 하겠다 이러고 만만한 놈들,
특히 건수도 있겠다.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조져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아니, 그 건수가 없어도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은 아예 그 가로로 만들어버리지. 그 법정까지 가기도 전에 말이야.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간명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왜 이럴까요? 그 인사 때문이지, 인사. 그 출세하려고. 출세하면 뭐하냐고. 최대한 그 높이 올라갔을 적에 그때 옷 벗으면은 수임료 레벨이 달라지거든. 야, 일반 검사 출신하고 고검장 출신하고 그게 가격이 같겠니? 그거 생각을 해보라고. 내부자들 그 영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던 그 조승우 검사, 그 심한 되치기를 당했지. 결국 좆됐잖아. 그 이런 검사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다 그 먹고 사는 점을 위한 출세의 노예들 아니야? 그렇다면은 열심히 승진해야지. 그렇다면 또 열심히 청와대를 향해서 손을 비벼야 할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알파고가 수사하게 하는 거야. 알파고가. 유사 일에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다 그 컴퓨터에 집어넣고는 돌리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 피의자가 감정 상할 게 뭐가 있어? 사건 개요만 딱 입력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줄 텐데. 그 검사가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나 죄인 취급하고 이런 일이 어딨어? 쿨하게 수사받고 처벌받는데. 그러면은 그 자살률이 확 줄어든다고 봐요. 에이, 그래도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죠. 아니, 다 기계로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재판이 자판기입니까? 야, 또 뭐야?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좋아, 또 있어. 그 수사 과정 말이지. 이걸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거야. 검찰 TV 이런 케이블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가혹 행위를 하려고 해봐야 그거 되겠어?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 또 피의자도 그 재판정 가기 전에 텔레비전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억울할 일이 없는데 자살 그런 걸 하겠어? 아니, 그거는 좀 여러모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한 재판보다는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피의 사실도 결국 공표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렇게 까다로워. 그럼 이건 어떨까? 카톡으로 수사받는 거야, 카톡으로. 검찰청사 안 나가도 되게끔. 절대 얼굴 대 얼굴로 수사 안 받는 거지. 수사 안 하는 거고. 검찰청사 나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수사받는다. 발언 기록은 그대로 남을 테고요. 검사는 따라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고요. 이미 그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구만.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 받고 감옥 다녀온 일로 말이야. 당신은 경험이 많아서 좋겠어. 나야 재판만 해봤지 어디 뭐 수사받고 뭐 법정에 서봤어야지. 왜 그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그 뇌물로 조사받을 때 검사들이 약 올리지 않던가? 아니,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하신 분이 고작 푼돈 2억 먹고 여기 오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받지 않았냐 이거야. 그 검사 시발 새끼였죠. 이 죽여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저 스스로는 그 성인군자라고 봐요. 검사들도 고민이 많지.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인지상정으로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감추려 하고, 그거 뭐 예전처럼 고문을 할 수도 없고, 두꺼운 법전으로 머리를 내리칠 수도 없고, 폭언도 못하고, 검사도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에이, 그래도 검사가 수사하다가 자살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 창님, 자살 방지 대책 뭐가 있을까요? 피의자가 검찰 조사받을 때 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매운맛 검사, 순한맛 검사, 단맛 검사 이렇게 해서 피의자에게 고르도록 하는 것이죠. 검사의 과거 수사 실적, 얼굴, 프로필, 앞으로 이 검사에게 조사받으면 점심 식사로 먹게 되는 메뉴들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병우 검사는 어떤 맛일까요? 뭐 당연히 단맛이지. 누나 혀의 단맛. 하지만 국민에게는 쓴맛. 우병우는 검사 교육을 잘못 받았지. 하여간 피의자들로부터 많이 선택된 검사는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피의자가 좋아하는 검사는 혹시 피의자에게 휘둘리는 검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만. 그러면 이건 어때? 수사할 때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치명적인 감점을 받는 거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우병우, 홍만표도 나락으로 떨어지겠군요. 아이고, 그러면은 불가능할 일이겠구만. 그럼 하는 수 없지. 서울대 출신만 수사하게 하는 거야. 아이, 또 갑자기 서울대가 왜 나옵니까? 야, 너는 왜 서울대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니? 그 창녕감님, 기왕 조사받는 거 피의자가 나온 학교 출신한테 수사받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 피의자가 있으면은 그 서울대 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대 출신 피의자는 외국어대 출신 검사한테 조사받겠구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 근데 강남대 출신은 어떻게 하지? 강남대에 법학과는 있어도 아니 그 학교 출신 검사가 몇이나 있겠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검사합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이건 뭐 기승전교네요. 기승전교. 모든 게 학교로 끝나요. 사회자, 들어간 돈이 얼마고 들어간 시간이 얼만데 모든 출신 학교가 다 동등할 수 있겠어? 서울대는 건들지 마라. 웬만하면 큰 코가 다치는 법이 있다. 야, 서울대 졸업장 없으면 우린 껍데기잖니.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네,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 피박토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 나타나서 유력 언론사의 간부가 대우조선의 전세기를 타고 호화 출장을 떠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유력 언론사의 언론인이 대우조선의 호화 전세기에 같이 탔다. 이 김진태 의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요. 예. 실제로 그게 사실이었고요. 대우조선이 2011년 9월 6일부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영국의 한 항공사 소속 전세 비행기를 이용했는데요. 상당히 호화로운 전세 비행기라고 하는데 탑승객 7명 중에 승무원과 대우조선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 딱 2명이었답니다. 예. 그 2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지금 그 남상태 회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이제 연루된 그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박수환 씨고요. 예. 다른 한 명이 그 유력 언론사의 논설주간 였다는 거죠. 그 유력 언론인 SC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럼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이었던 SC로 좁혀지는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가는 그 호화 전세기에 같이 이제 동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출장에 민간인들을 왜 데려갔는지, 여행 경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출장 목적지도 아닌 나폴리와 산토리니에는 왜 갔는지 궁금하다. 박수환과 권력 언론의 부패 고리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부패 기득권 세력, 그 얘기와 이제 지금 맥이 이제 통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청와대가 사실상 김진태 의원을 내세워서 조선일보를 향해서 역공, 반격을 이제 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김진태 의원이 이제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 그 자료의 어떤 질이 상당히 좀 상세하거든요. 예. 그 탑승자 명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몇몇 그 이름을 이제 가리긴 했지만 그 탑승자의 성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비자 만료 기한 뭐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탑승자 명단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처음에는 대우조선의 그 감사 보고서를 입수를 했다.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서 내가 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자들이 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산업은행에 이런 게 있냐, 대우조선에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감사 보고서는 없고 김진태 의원이 물어보길래 그런 사실은 있다고만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다시 물어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감사 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대우조선 쪽에 전세기 이용 실적을 요구해서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질이 높은 매우 은밀한 이 탑승 내역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출처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라든지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 쪽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김진태 의원한테까지 전해진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 유력 언론인 SC 조선일보 논설 주간을 지냈죠. 지금 보니까 지금 현직은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뭔가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뭐 본인인 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좀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았다 후배들한테 뭐 이 정도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말 한마디를 믿어라 이러기에는 후배들의 그 의아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 언론윤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출장을 가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그렇게 해서 뭐 함께 풀단을 구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예. 또 기업에서 이렇게 뭐 가더라도 뭐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총 7명이 탔는데 5명을 제외한 2명이 민간인이었고 그중에 1명이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였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언론윤리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언론윤리를 떠나서 왜 이렇게까지 이분이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뭐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긴 하죠. 예.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겠네요. 뭐 검찰이 알아서 하겠죠. 지금 그 유력 언론사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중간에 뭐 무슨 뭐가 오간다든지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드러났으면은 수사 신용이라도 내야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 그 조선일보 한때는 우병우와 첨예하게 맞서더니 지금은 뭐 상당히 꼬리를 많이 내린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거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군요, 이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딸의 황제 인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 큰딸이 지금 1994년생인데요. 예.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112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YG나 SM이나 이런 JYP나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그런 매니지먼트 업체는 이쪽 관련된 그 젊은 친구들이 매우 선망하는 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도 인턴을 뽑긴 하는데 가봤자 이렇게 착취만 하고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그 SM이나 YG나 이런 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인턴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좀 선망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데 그 조윤선 후보자의 딸이 여기서 이제 인턴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 근무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 근무를 할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대졸 이상자를 3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조윤선 후보자의 딸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대요. 당시 20살이었고. 예, 예.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인턴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고, 당시에 조윤선 후보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예. 그 YG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그 딸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현대캐피탈에서 또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현대캐피탈 인턴 지원 자격은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였는데, 당시 조 후보자의 장녀는 당시까지 뉴욕대 소속의 대학생이었다는 거죠. 졸업 예정자가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대캐피탈의 그 내부 규정에 맞지 않은 인턴 채용이었고, 그리고 조윤선 후보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가 추천사를 썼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친분이 이 딸의 어떤 그 인턴 채용에 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이구, YG 패밀리, 이 악동 뮤지션 에픽하이, 그리고 21, 싸이, 뭐 빅뱅. 저보다 더 많이 하시네요. 아니, 지금 홈페이지 들어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누가 요 CEO인가 봤더니 양현석 씨군요. 양현석 씨죠.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이고, 그래요. 어이구, 이거 뭐 국내 유수의 그 기획사인데 여기에 자격도 안 됐는데 들어갔다. 자격이 있다면 엄마, 딸, 이거 하나인데. 아이고, 금수저나셨군요. 아이고. 지금 이게 하여튼 청년 실업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이런 인턴 자리가 이제 스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턴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상당히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른바 이 금수저들, 부모의 배경이 든든한 자녀들이 이런 인턴 자리를 손쉽게 또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그 유기준 의원의 의원실에서 한 달짜리 초단기 인턴을 했던 그 사례도 있었고요. 예. 이런 일들이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드러나고, 금수저들의 어떤 자기네들만의 리그, 이런 부분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수염을 기른 가운데 오늘 콜텍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9월이었죠.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이러면서 콜트악기와 콜텍 노조를 이제 비판을 했죠. 예. 근데 이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 아니었고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공장이 문을 닫았다, 법원 판단이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고요. 김무성 대표는 당시에 뭐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인용을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됐던 동아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 다 줄줄이 정정 보도를 한 상태이고, 네. 어쨌든 이래가지고 콜텍 노조원들이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죠. 예.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실을 바로잡아라. 예.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거죠.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그 민생 투어를 한다면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예. 그 수염을 깎지 않고 상당히 좀 자제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는 비쳤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그랬던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를 할 때 옆에서 그 예. 콜텍 노조원들도 함께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이제 줄을 서야 하고요. 앞에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예. 그 정론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콜텍 그 노동자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김무성 전 대표에게. 예.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짜증난다는 식으로 그 읽으려는 회견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그 대충 듣다가 그 다른 그 자기 보좌진한테 너 뭐 하는 거야? 어? 빨리 좀 문 열라고 해. 막 이렇게 이제 짜증을 이제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좌진이 이제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기동민 원내대변인한테 이제 빨리 나오라는 밖에 이렇게 인기척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래서 이제 문을 이제 열었고요. 예. 네. 그래도 기동민 원내대변인 발언이 계속되자 보좌진한테 야 계속 문 열어, 그냥 열어, 막 이렇게 해서 보좌진이 문을 열었다고 하고 예.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할 말 다 하고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사과문을 읽고 나와서는 기자들 이제 질문도 안 받고 쌩 가버렸다. 그래서 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사과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짜증 모드였다. 이렇게 목격담을 전해왔습니다. 아이고, 뭐 억지로 하는 사과인데 뭐. 예. 네. 우리 노동자분들은 엎드려 절받기를 하시는 셈이군요. 그렇죠. 예. 억지로 한 사과와 엎드려 절받기죠. 예. 하여간 뭐 상황이 굉장히 곤란해지면은 이거 신문 기사 읽은 거다. 또는 찌라시를 읽은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래도 공당의 대표쯤 지낸 분이고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이라면 시시비비는 알고 취재를 뭐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보고 뭔가를 밝혔으면 좋겠고 뭐 하여간 억지로 한 거긴 하지만 사과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어쨌든 뭐 소송을 걸어서 이것은 정말 명약관하하게 명명백백하게 본인의 잘못이고 법원이 이제 명령을 했으니까 사과를 한 것인데 저는 뭐 그런 거라면 정말 무대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성대장이라는 그런 대폭 큰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은 정말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로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를 했다면 정말 그 무대라는 별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또 그런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그 행태를 보면 짜증내고 했던 행태를 보면 무대가 아니라 무쫄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그런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정말 참 이 양반. 이럴 때 좀 폼나게 하지. 굳이 그렇게 그 긁어부스럼인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반감시킵니까?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박용진 의원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와 비대위 대표와 한 4개월 동안 그 호흡을 맞췄죠. 비서실장으로서. 예. 그래서 내일이면 김종인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래서 참 이력이 좀 뭐 다채롭잖아요. 민노당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권영길의 측근에서부터 김종인의 비서실장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었고요. 박용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왼쪽만 고집하는 축구로는 이기지 못하고 중원 돌파만 해도 이기는 축구가 없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팀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축구론을 이제 펼쳤고 여기는 왼쪽에 있는 권영길과 오른쪽에 있는 김종인의 어깨 위에서 상당히 좀 많은 걸 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그 여기저기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뭐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죠. 상당히 불친절하고 좀 가족에겐 엄하지만 그렇지만 유능한 가장 뭐 이런 이제 그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대표들, 다른 당의 대표들을 아버지에 비유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말만 많고 결정하는 건 없는, 하는 건 없는 아버지 이렇게 평가를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아버지라고 묘사를 했고요. 너무 오래된 아버지. 네, 너무 오래된 아버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럼 어떤 아버지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 아버지 나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이정현 대표도 저 아버지 나이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러면 이정현 대표는 말 많은 작은 형, 동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속 없는 형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당의 정체성 논란이라든지 사드와 관련된 생각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좌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나요? 연좌제 문제를 저희가 깜빡했고 안 물어봤네요. 아하, 그렇군요. 뭐 자기는 성숙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용진 변신의 하나의 어떤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음에 한번 또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시죠. 그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TV조선 종편에 출연한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좀 공격적으로 물어봤더니 정치인이 그 어떤 노는 땅을 그 가리면 안 된다. 그 시멘트 바닥이든 진흙탕이든 축구장이든 어디서든 뭐 능수논란하게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원회에서 무슨 홍보위원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에서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형 정치인이어서 그 TV조선에 뭐 종편에 출연하고 뭐 이런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종편 출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다. 네. 이렇게 좀 상당히 나름의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는 분위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김수민 전 구미시의회 의원님. 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수민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예, 오늘부터 좀 한풀 꺾여서 좀 다행입니다. 예, 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뭐 경상북도 지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칠곡, 성주, 김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요. 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단적 저항에 나섰고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토하는 그런 글귀가 담긴 플래카드가 도심 곳곳에 붙여져 있었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은 경북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밀어줬었는데 이제는 뭐 힘없는 민초들을 괴롭히는 세력이라는 것이 경북 지역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나는 계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드 국면을 맞이해서 이제 뭐 이철우 의원, 백승주 의원, 또 이완영 의원까지 해서 정치인들이 시험대에 섰고 아마 입장은 정반대지만 그쪽도 난감하긴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미도 오늘 그 사드 배치 규탄하는 집회를 또 구미역에서 열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구미도 뭐 그 사드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 레이더망도 좀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예. 내년이 또 그 박정희 각하의 탄신 100주년인데, 100주년 기념해서 한번 역사적인 뒤집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구미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차후에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개학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밑에 정치가 깔려있다. 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교 우레탄 중금속 다량 검출. 최근에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국에 2,700여 개 교에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고요. 그중 64% 정도 학교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됐었습니다. 녹색당 홈페이지에서 학교별 검사 결과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레탄만 아니라 학교 인조잔디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녹색당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었는데,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가 한 1,700여 개 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2011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 1,037교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2014년 말에 했었습니다. 근데 2011년 이후 인조잔디는 그때 뭐 KS 기준이 있어서 뭐 품질이 개선된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이제 자신 있으면 같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좀 수상하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조사했던 학교 중에서 170여 개 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또 그때 검출이 됐었고요. 여기는 우레탄보다 인조잔디가 그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유해물질 검출 유무로 따졌을 때는 조사 학교 중에 90% 정도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 유해물질 기준치 할 때 이제 기준치 이거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학교 보니까 인조잔디가 이제 기준치 이하로 유해물질이 검출됐네, 안전하네 이렇게 그냥 손을 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준치를 초과하면은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건
유해 기준치가 아니라 관리 기준치입니다. 예,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많이 자주 오래 접하면 더 위험해지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면 위해성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레탄이나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납, 뭐 육각크롬, 수은, 카드뮴, 뭐 주로 납이 나오고요. 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예, 이런 물질들이 각종 암이나 아토피, 뭐 생식기 기형, 불임, 유산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요. 뭐 뇌발달 저해, 학습 능력 저하까지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조잔디에서 연습한 축구 선수들이 한 38명 정도가 암에 걸리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요즘에 뭐 인조잔디 업체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신 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가 인공 합성물인데 친환경이란 말을 쓰는 것도 좀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품질 개선이 돼서 유해 물질이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를 까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레탄 인조잔디 때문에 열섬 효과가 심해진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섭씨 5, 60도까지 인조잔디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10분만 서 있으면 아마 화상을 입게 될 겁니다. 어이구.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이 와도 못 버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넘어지면 맨 땅에서보다 더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고 슬라이딩이나 턴 동작할 때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제 인조잔디 구장에서 치러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 지소연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송을 또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나중에 소를 취하긴 했었지만 괜찮아서 취하한 게 아니라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하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레탄 인조잔디 이런 것들이 깔끔해 보여서 학부모님들 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노후화 되기 시작하면 옷에 다 묻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땀이나 침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세척을 안 해도 더럽고 하면 그 세척제가 굉장히 독성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인조잔디 수명은 교육부 지정으로 7년입니다. 우레탄도 7, 8년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7년, 8년 이것을 넘기게 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철거하든지 재설치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해물질 관리 기준치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가 저희가 녹색당에서 총선 직전에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1,766개교 인조잔디 중에서 무려 670여 개교가 조성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올해 내로 7년을 초과합니다. 그런데도 방치가 돼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위법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교육 재정이 부족해서 해야 될 조치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는 거, 또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냄새 난다고 이제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또 이제 온도가 높다고 물을 많이 이렇게 뿌려서 식히게 되면 학교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우레탄이나 학교 인조잔디는 학교 공간을 육상이나 축구 위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령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특히 어린이들은 땅바닥에 금을 끊는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비석치기, 오징어, 사방치기, 팔방 뭐 이런 놀이들 하는데,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깔게 되면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 자전거,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런 기구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이거는 뭐 친환경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라도 똑같은 이치인데 하여튼 이런 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조잔디 굳이 깔 필요가 없어 보이는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를 어떻게 깔게 됐느냐.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도입을 했고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박근혜식 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좌파가 도입하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 확대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어법이 아니고 박근혜식 어법입니다.
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공약으로 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약 4번을 보면 녹색 학교, 뭐 학교의 생태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체육 공약 6번의 학교 인조잔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해찬 총리가 특별 지시해서 학교에 좀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좀 왜 이랬는지 조금 궁금한데 아마 그 당시에 인조잔디 문제점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뭐 관련 산업을 좀 부양해보겠다거나 혹은 둘 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조잔디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인조잔디 업체가 녹아나는 것이고 사실 뭐 MB는 뭐 4대강에다가도 인조잔디 지금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4대강 인조잔디 깔아놓은 것처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그 MB가 나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포항의 동지고등학교라고. 포항 동지고에 깔렸던 인조잔디에서 엄청난 양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 좀 화제를 삼은 적도 있었고요. 이게 참 나쁜 짓인 게 이제 모교인데 사실은 운동장 쓰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MB가 참 후배들한테 상당히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MB 정권 때도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를 까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미시정치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조잔디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뭐 지방의원 나아가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시행정으로 하기가 딱 좋은 그런 소재가 됩니다. 뭐 공부를 잘하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 지역구 학교에 인조잔디를 좀 깔아달라 그렇게 이렇게 로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김승환 교육감이 인조잔디 신설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깔아줬더니 국회의원이 이제 다음부터는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좀 쎄한 사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전북 교육감이시죠? 그렇죠. 저희 애청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학교 쪽과 이제 업계 유착 이런 것도 좀 크게 있는 것 같고요. 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포항 동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원래 코롱 글루텍이라고 하는 인조잔디 업체에서 설치한 인조잔디를 깔았었습니다. 그게 코롱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롱 가면 또 이상득 씨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전문 업체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그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 새로 또 깔게 됐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또 각 학교마다 아마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계와 업계 간에 좀 유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 재정도 많이 부족하고 대중 인식도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좋지 않다 이런 게 확산이 많이 돼서 신설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신설을 이렇게 많이 부추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게 이번에 아까 전북교육감님 얘기도 드렸지만 경남, 서울 이런 쪽에 교육감분들이 이제 재설치를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진보 교육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주민이 뽑는 정치인이고 이게 다 결국에 정치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교육감들의 어떤 결단에 맡길 일만은 아니고 전국 정치, 중앙 정치가 받아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 깔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보면 이제 이게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따르게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 사회적으로 토론해서 학교에 어떻게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역에서 보면 진보 정치인 중에서도 좀 학교 인조잔디를 이렇게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재설치하겠다, 개보수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여론이라든지 또 교육계 이해관계 좀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침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이 또 좀 나서서 이제는 설치하지 말자, 마사토 운동장으로 돌아가자, 이런 또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외양만 좋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뭐 외양만 좋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깔지 말아야 될 이유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엎어지고 그렇게 해서 쓸리고 그러면은 이거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맨 땅에서 넘어지는 게 더 나을 정도 수준이죠. 그것도 또 거기서 운동하는 게 더 운동의 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제가 학위 공부하는 와중에 국민대를 다녔는데 MB 정권 들어서 전부 다 이런 그 인조잔디를 깔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 위험천만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경기 감각을 좀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천연잔디하고 조건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아직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학부모님들도 인조잔디를 그래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사회나 국가, 뭐 지자체, 교육계 좀 합심을 해서 학교 내에서 어떤 인조잔디 시설에서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역사회에서 어떤 천연잔디 시설들을 좀 증설을 해서 선수들을 좀 연습시키는 게 훨씬 나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강은 녹조로 가득하고 또 각 학교 운동장은 이런 인조잔디, 이 녹색으로 또 덮여 있고. 아유, 이 녹색. 저도 녹색당인데 엉뚱한 것을 녹색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이고, 이 녹색 망령. MB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수민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네. 세월 빠르네요. 예, 다음 주면은 이제 9월에 또 들어서게 되는데, 간밤의 비가 떠나는 8월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허무하게 이 폭염은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죠. 아직 모를 일입니까? 네. 예. 뭐, 더위는 물러가겠지만, 그거보다 더한 더위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한 더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온 나라가 뜨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환절기인데, 굉장히 우수에 젖기 쉬운 이 시기에 시 한 편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60년대 김수영과 함께 온몸으로 폭압의 계절을 통과했던 신동엽의 시 한 두 편 보겠습니다. 한 편은 잘 알려져 있고 다른 한 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8월 보내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째려보면서 이 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엽. 예, 개그맨 신동엽이 아니라 시인 신동엽. 예. 썰렁합니다. 개그맨 신동엽. 아닙니다. 교수님, 그 신동엽 얘기하면은 그 개그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어떤 시, 신동엽 시 중에 어떤 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동엽 선생의 시는 뭐 좋은 시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껍데기는 가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뭐 특히 산문시, 서사시, 금강이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같은 뭐 걸작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를 비롯해서 여러 시편들에서 무기를 용광로에 넣어서 쟁기로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드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찢기고 갈라지고 온갖 거짓과 음모가 판치는 것 같은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신동엽 지인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예. 이 시의 핵심 인직은 아무도 하늘을 아직 보지 못했다. 1969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엄혹했던 계절이죠. 박정희 독재 체제가 이제 유신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뭐랄까요, 터다지기를 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타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도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이게 쇠 항아리가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쇠 항아리가 비유하는 게 뭔지는 뭐 금방 아실 겁니다. 이 하늘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는 정보망들, 수많은 폭격기들, 뭐 전투기들, 또 언젠가 날아오를 뭐 미사일들, 뭐 지금도 훈련에서 사용되는 포탄들, 이런 것들이 쇠 항아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그보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쇠 항아리들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쇠 항아리들이 우리 머리를, 하늘을 온통 짓누르고 있다는 게 이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무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우리 사회에 쉽게 통용되는 종북 프레임 같은 거. 때려잡자, 뭐 빨갱이 이 말이면 모든 게 자기 증명의 근거가 되는 그런 세월들 살아왔습니다. 예. 이미 약 50년 전에 이미 신동엽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종북을 비난하면은 자신의 애국심, 그리고 정체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정치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인데 요즘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을 비난하면 이게 일정 부분 내 위치, 내 목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또 백남기 가족들의 이런 슬픈 애달픈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오로지 여당 청와대 비난만 하면서 존재의식을 만들어가는 이런 야당, 여기에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슨 뭐 특정 정당뿐이겠습니까? 그런 이른바 프레임들이 쇠 항아리처럼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정말 그 푸른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를 한번 곰곰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지어서 신동엽이 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산문시 1이라는 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산문시 1인데 산문시 2, 3을 기획했던 모양인데요. 예. 이 시 산문시 1편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예. 산문시여서 리듬을 잡기가 조금 어렵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검색하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참고하는 건 창비에서 나온 80년대에 나온 전집인데요. 예. 네, 한번 산문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월간문학
1968년 11월에 실었던 시입니다. 창간호였죠? 네. 월가문학 창간 1968년 11월호.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문시 1.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작.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의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살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개 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추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행 가담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 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덕가에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이렇습니다. 예. 좀 길죠? 아니 근데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으로 놀러 가는 대통령.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잠깐 있었죠. 예. 이런 대통령 자전거 타고 막걸리 싣고 시인의 집 찾아가는 대통령이 잠깐 있었는데. 예, 그 대통령은 실은 어디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네.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소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꿈꿨던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예. 그런가요? 예. 자전거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예, 자전거, 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동엽 시민이 오랫동안 중립국을 꿈꾸었다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국, 예. 예, 이 중립국 사상은 사실 개화기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해방군간에도 그렇고요. 예. 신동엽도 그렇고 지금도 몇몇 사상가들이 중립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는 얘기가. 예.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이 부분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느 편에 바짝 붙어서 종로로 타면서 정말 이 독립인이 자기 자준이 이런 것들은 다 행개치고 굴종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 끼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을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신동엽의 이 시가 이해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나라에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자위권 자체가 없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전시 작전권,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작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걸 잘 아시죠? 예. 전시 작전권을 돌려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지배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찌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오키나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외국인 기지가 수도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신동엽이 꿈꾸는 나라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하면 끝끝내 하나의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이런 국민들이 있어야 또 시인을 찾아간 대통령도 있겠죠.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딸아이 데리고 칫솔 사러 나와도 사람들이 친구처럼 대하고
대통령이랑 일개 직업일 뿐이니까. 그리고 탄관 노동자들은 하이데거, 장자, 해밍웨이를 자연스럽게 읽고 국무총리가 사람들하고 줄 서서 뼈약뼈 흡수면서 휴가여행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역장은 그냥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평화스럽게 지나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이름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작가 이름은 훤하게 아는. 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이 많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험악하다는 얘기죠. 예. 언젠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왕궁의 음탐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노자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훌륭한 지도자는 물처럼 이런 바람처럼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건데. 예.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꽃 이름, 새 이름, 시인 이름 이게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야죠. 네. 아이고 정말 포도밭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이 포도밭에는 들어올 수 없다. 때마침 김천하면은 또 포도 아니겠습니까? 김천 포도밭, 생각이 나고요. 참외밭에서 포도밭으로 옮겨왔습니다. 예. 참외밭 역시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성주 주민들, 김천 주민들의 외침. 예. 이분들이 신동엽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반미신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우리 신동엽 60년대에 이 폭압의 세월을 살아내면서 정말 새 항아리를 뚫고 푸른 하늘을 기다리면서 했던 세계가 이 산문시 일에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우리 시대를 좀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산문시 일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가끔씩 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늘 감동이 컸습니다.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신동엽의 두 편 시 오늘 함께했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 낡은 외투와 새 책이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유행에 따라 피어나는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 지어졌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이란 책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당첨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정답자인데요. 세계 시민님, 사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주 군민들의 사연에 가슴이 아픕니다. 사드는 성주 군민들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기필코 하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감고 귀를 닫아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이유를
100가지는 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능한 정부를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세월호, 사드, 일본군 위안부 과거사 왜곡 문제로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제발 만들어 놓은 법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자, 다음 정답자는 JK55GI님. 네. 이 정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권이 국민이 뽑은 마지막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어제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내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두 번째 IMF로 또다시 삶이 피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력 언론사에 다니는 S라고 합니다. 네, 유력 언론사가 어디냐고요? 네, 청와대에서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이라고 한 곳입니다. 네, 그렇게 긴 이름의 언론사도 있었군요.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 예, 알겠습니다. 사연 계속 읽어보죠. 저는 최근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는 회사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그 극진한 예우를 받았고, 그 대가로 저의 친형님이 출세하고 저는 대우조선으로부터 해외 시찰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가 소속된 언론사가 밑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병우 수석에게 미움만 사지 않았더라도 이게 어찌 문제가 됐겠습니까? 언론 탄압이면서 정치 보복이지만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자니 우병우가 저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맞설까요? 아니면 조용히 닥치고 돌아가는 추위를 지켜볼까요? 제 일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언론인을 이렇게 조졌어야 어찌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습니까? S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S님에게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어차피 그 언론사와 청와대 사이는 원래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인데 요정 같은 데서 우병우 수석을 만나 당신은 낮에 민정수석, 나는 밤에 민정수석을 하겠다면서 비박들, 또 정권 비판 세력들, 즉 좌파들의 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정보는 우병우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허튼 정보 줬다가 좆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두환도 12.12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기무사를 장악하면서 대통령을 꿈꿀 수 있었다. 우병우 당신도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꽉 잡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전두환, 나는 허문도의 길을 가겠다. 우병우 대통령 시대 꿈이 아니다. 같이 만들어 보자면서 대권 도전을 제안하는 겁니다. 네, 우병우를 전두환으로 함부로 비유했다가 내가 대머리냐 이 새끼야? 이런 역풍을
살 수 있다고요? 시발 새끼. 이도저도 안 되면 새끼야 그냥 가서 구속돼 이 새끼야. 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새끼의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는 기막힌 세상을 한탄하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담은 역이라는 양병집의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벌른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 들은 태양, 시뻘겋게 물이 든 달빛, 한겨울의 수영복 장수, 한여름의 털장갑 장수,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벌른 떠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눈물을 삼킨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